문제냐 관계냐,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칠판을 좀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다루는 내용이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요, 뭔가 여기서 지금 윤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그 어떤 이해들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그 다큐멘터리 SBS 스페셜에서 쇼를 통해서 세상을 보다 뭐 이런 프로가 잠깐 나왔어요. 아침 먹으면서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서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그 노르웨이의 한 TV가 나왔는데, 여러분 슬로우 TV라는 그 방송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방송국은 어떤 걸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차가 기찻길을 달리는 그 장면을 기차에서 선로 위를 계속 달리는 장면을 7시간 이상 틀어줍니다. 네. 출연자도 없고요. 그냥 기차 위에서 그 선로 위를 달리는 그 장면만 7시간 이상을 틀어줘요. 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북유럽은 벽난로 있잖아요. 벽난로에서 그 장작이 타는 모습을 그냥 9시간이고 10시간이고 그냥 틀어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틀어줘요. 경우에 따라서 음악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음악도 없이 그냥 틀어줍니다. 그 절정은 뭐였냐? 137시간 6박 7일 동안 노르웨이 해안을 다니는 유람선 위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걸 누가 보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시청률이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37%의 시청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슬로우 TV의 성공이 지금 유럽 각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TV 하면은 뭐 쇼를 해줘야 되고 드라마를 해줘야 되고 뉴스를 진행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무료한 우리의 일상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흥미거리들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노르웨이 슬로우 TV는 어찌된 영문인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현상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씩 한번 자연스럽게 우리가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중재자가 되신다. 중재자.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중재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 성경은 중보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보자나 중재자나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메디에이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매개자죠. 매개자. 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매개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매개자라는 것이 뭐냐? 사이 존재죠. 사이 존재. 매개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매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매개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 역사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이 매개자는, 메디에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껏 그 중요성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과 신자 사이에 누가 존재하죠? 성직자.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의 힘을 우리가 이렇게 절감하지는 못해요. 물론 지금 있는 그 여러 종교, 주요 종교들이 끼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또 그리고 그 종교들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네. 핵심이 뭐 거기에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민족적인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핵심을 얘기하라 한다면 꼬리를 다 자르고 핵심만 갖고 얘기하라면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 종교전쟁을 이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IS 전사들이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극단주의 성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오랜 세월, 인류 역사는 종교의 역사와 거의 맥을 같이 했잖아요. 원시 종교에서부터. 근데 거기에 메디에이션, 중재자로서, 매개자로서의 그 성직자가 사실은 신을 직접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신을 대변하고 또 신자를 대변하는 그 중간,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직자들이 바로 그런 포지션에 있었다는 거고, 또 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절대 권력자와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관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 관료들의 그 역할이, 매개자로서 그 관료들의 그 역할이 지금 인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물건을 직접 만든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물건 만드는 사람은 돈 못 벌어요, 이제는. 네, 여러분 제조업은 끝났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조업은 없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조업이 각광을 받는 그 산업사회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근데 누가 돈을 벌죠? 중간에는 매개자들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플, 알리바바, 그렇죠? 예? 소프트뱅크, 예? 그리고 아마존, 예? 구글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브랜드인 나이키 본사직은 200명도 안 돼요. 더 줄인데요. 그 200명 중에 대다수가 디자이너들이었는데 이젠 디자이너까지 외주를 줘버리겠대요. 그래서 올해 나이키에서 뭐라고 하면 본사 직원을 50%를 줄이겠대요. 관리자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매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개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제 재인식을 한 거예요. 왜 재인식을 하게 됐냐?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뭐를 기초로 한다고 했죠? 소유. 그죠? 개인의 소유. 근데 개인의 소유는 뭘 전제로 한다고 했죠, 여러분? 타인의 배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물질은 한정적이잖아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게 뭐예요? 양과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가 미덕이에요.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존재의 정체성을 확립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면 그 사람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많이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한한 자원을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늘려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타인을 배제해 나간다는 거예요. 타인을 배제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와서 과연 세상이 행복해졌느냐? 결국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했던 금융위기라는 것도 여러분 결국 금융 시스템 그 자체의 그 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뭐냐? 소유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소유의 문제. 예. 그리고 소유를 극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모든 비극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금융위기가 오게 된 것도 결국 뭐예요?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거의 사기에 가까운 짓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경제 자체의 틀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 소유를 늘린다고 해서 결코 우리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구나. 소유를 극대화시키면, 이익을 극대화시켰을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 이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공유인데, 이 공유라는 것은 옛날 공산주의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유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하나의 예로서 음원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음악은 여러분 음반이었어요. 음반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원은 소유하는 걸까요? 공유하는 걸까요, 여러분? 공유하는 거예요. 음반은. 자, 여러분, 이 음원 산업이 전통적인 음반 산업을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애플이 성장하게 된 가장 그 시발점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아이팟이라는 제품이라고 했죠. 그 아이팟이 이제는 아이폰 기능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기기 자체는 내가 소유하는 것 같지만 이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 기기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내가 공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한, 이건 세계의 문명사의 획기적인. 그래서 여러분, 그냥 스티브 잡스를 지금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우고, 예, 그쵸?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렇죠? 자기 딸도 책임지도 않고, 그렇죠? 예?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로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스티브 잡스에 열광하냐 하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혁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걸 이뤄낸 거예요. 그가 말하는 혁신은 뭐냐면 비용 있는 소유에서, 비용과 대가를 치는 소유에서 개념 있는 공유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파라다임 시프트죠. 엄청난 그 대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음원에 대해서 이걸 꺼주세요. 네. 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어느 작곡가가, 어느 아티스트가 곡을 썼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뭐로 출간하죠? 음반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게 뭐 CD가 될 수 있고, LP판이 될 수 있고, 뭐 카세트 테이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을 주고 이 음반을 구매해요. 그럼 이 음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소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곡을 쓰면은 이 곡을 음반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제는. 이거를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음원이 되는 거예요. 음원. 자, 여러분, 음반은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 사야 돼요. 왜 돈 주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뭔가를 산다는 것, 소유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이 제한적일 때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뭐 몇만 장을 만들든지 간에 이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을 배제하고 소유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원은 제한적일까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해요. 무한해요.
자꾸 이제 우리는 옛날에 테이프 하나 사가지고 친구 테이프 원본 비싸게 사면 그걸 가지고 그 더블 데크에서 막 녹음하는 그걸 자꾸 그걸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음원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음원은요, 어디인가에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이게 지금 한국 그 데이터 뱅크 뭐 그 센터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 이 곡을 쓴 작곡가의 컴퓨터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어딘가에 이렇게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원은 어딘가에 존재하는데요. 이 음원은 어떻게 되느냐? 카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음원은 우리가 다운받는다고 하잖아요. 다운받는다는 게 뭘까요? 다운받는 거. 카피와 다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운을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 공유받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컴퓨터 운영체제를 우리가 받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소유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개념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 이걸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 못해요. 여러분, 윈도우 98 우리가 소유하고 나서 지금 윈도우 98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왜?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는요, 많은 정보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그 데이터의 그 다양성과 그 엄청난 방대한 양을 윈도우가 소화를 못해요. 시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자연히 어떻게 돼요? 도태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하고 다음 버전을 또 돈 주고 사요. 결국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음원을 써요. 다운받아요.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음원 요즘 젊은 애들 보면요, 유행이 노래가 자꾸 바뀌니까 음원을 다운받을 때도요 3개월, 6개월 사용료를 내요. 네? 나이 든 사람은 그 개념이 낯설으니까 그냥 소유하는 거로 평생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믿고 써요. 그런데 나중에 음원이 어떻게 돼요? 음원의 파일이 바뀌어요.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바뀌어요. 절대로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음원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주 이 공유 경제를 보여줘요. 소유 경제가 아니라 공유 경제를 준 거예요. 공유. 그리고 이 공유가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음반은 유한하지만 음원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예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건 뭐예요? 무한이라는 건 뭐예요? 끝도 없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한한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한한 것만 소유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아직도 유한의 범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음원 산업을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하나의 예로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뭐예요? 소유가 무의미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는 뭐냐? 공유는 예전에 공산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념 있는 공유라고 얘기해요. 학술적으로. 이 말은 뭐냐? 내가 필요할 때만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함으로써,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는 뭐예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소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을 배제하고 내가 그리고 더 많은 걸 소유하면 나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회가 소유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그 산업사회의 그러한 논리에 한국 사회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하지만 선각자들, 그리고 어떤 세계의 그 변화에 그 전면에 서 있는 그런 그룹들은요, 그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캐치한 거예요. 그 예로서 제가 음원산업, 오늘날의 애플이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한 한 예를 설명을 한 건데요.
왜 소유가, 왜 사람들이 소유를 기피할까요? 이제 소유를 기피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예요. 왜 위기인 줄 아세요?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위기예요. 왜 위기인 줄 아세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예요? 원자재들이 팔리질 않아요. 그죠? 팔리질 않고 쓰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 국제시장에서 원부자재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달러도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경제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왜 떨어질까? 근데 그 경제 위기라는 것이 우리는 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우리의 위기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위기의 그 피해를, 유탄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위기의 핵심은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가진 자들의 위기거든요. 사실은. 네. 거기에 우리가 괜히 덩달아서 휩쓸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위기의 해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위기의 해법이 아니에요. 지네들을 위한 위기의 해법이에요. 거기에 편승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금융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기 속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지금 소유를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까? 재밌는 것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뭐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매력이 줄었기 때문에 뭐 경제 위기의 또 다른 사이클의 여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재미있는 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했는데 언론의 설문조사를 통했는데 뭐냐면 자동차를 사겠다고 말하는 20대의 젊은 층이 전 세대보다 50%가 줄었대요. 인구가 준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소유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현금 주고 차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줄잖아요. 렌트 아니면 리스로 많이 가잖아요. 미국에서는요, 대부분 차를 렌트 리스예요. 렌트하고 리스를 해요. 고급차를. 그리고 미국에서는 땅이 넓으니까 차가 없으면은 여러분 일상생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돈이 없으니까 렌트해서 리스를 하는데 그 렌트와 리스 가만히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 비용을, 그 할부값을, 그 사용을 내기 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붙는다라고 이제 다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우리도 요즘 이제 유행하는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카쉐어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카쉐어링,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영국 가가지고 그걸 경험해 봤어요. 시에서 운영한 주차장을 딱 가니까요. 차가 다양한 기종들이 있어요. 트럭까지 있어요. 쫙 쳐져 있어요. 제가 관광객이잖아요. 그때 방문객이, 여행객이잖아요. 여권을 내고요. 서류 작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해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냐? 택시를 타는 것보다 더 싸요. 왜? 운전을 내가 하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운전을 내가 하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카쉐어링과 렌탈과 리스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렌탈과 리스는 뭐예요? 그것도 물론 공유지, 공유라는, 자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금융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또 딴 데로 번져나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렌탈사가요. 자기네가 직접 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차 사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라든지 투신사라든지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우리가 내는 그 월 이용료를 가지고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보는 거예요. 지네 게 아니에요. 지네 게 아니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비행기예요. 여러분 대한항공 우리가 엄청 열받잖아요. 그 갑질을 해가지고 대한항공이 여러분 빚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부채 비율이 2000%가 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 자본의 2000%가 빚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회사는요 벌써 망해야 돼요. 근데 안 망해요. 그리고 은행들이 계속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줘요. 왜 빌려줄까요? 여러분 대한항공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뭐 200대가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200대가 전부 다 리스입니다. 렌탈이고. 자기네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요. 우리가 내는 항공료 있잖아요. 그 안에 그 리스 비용, 금융 비용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낸 거 수수료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카시어링이라는 것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시어링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우스 쉐어링도 있어요. 이제는 렌탈 리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어디서 왔느냐? 북유럽에서 왔어요. 북유럽은 어디예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재밌습니다. 이 나라는요. 여러분 그 북유럽 국가가 세금이 많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그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는데, 자, 의사가 있는데 거기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1년에 2억을 번대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공이 있어요. 뭐 한 5,600 정도, 5,800 정도 월, 1년에 연봉이. 그리고 농부가 나왔는데 농부가 한 6천 정도. 소득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근데 생활하는 것은요 거의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세금을 많이 내긴 내더라고요. 30%를 내요. 근데 의사는 얼마 낼까요? 45%를 내요. 직접 세금, 소득에 대한.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30%를 내잖아요. 세금을 내면 이 사람들은 간접세를 안 냅니다. 네. 의사는 교육세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간접세들 있잖아요. 이걸 다 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유층으로부터 간접세를 낸 것을 사회적 서비스로 환원시켜요. 집도 살 필요가 없어요. 하우스 쉐어링 하면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는 방이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많은 방 필요 없죠. 그죠? 큰 집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작은 집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네. 거의 공짜로. 네. 그건 이 부자들이 벌어들인 돈, 네. 사회적 환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지,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 방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자녀 계획이 내가 아이를 셋을 낳는다. 그럼 방이 3개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에다 얘기를 해요. 국가에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낳으면 3칸, 방 3칸, 2칸짜리. 또 들으려면 3칸짜리. 응? 또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4칸짜리. 이렇게 방을 주는 거예요. 집을 주는 거예요. 그 집은 뭐예요? 내가 사용하는 동안 약간의 이용료를 내면 돼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것은 부자들로부터 거둔 간접세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숫자를 계산했는데 결국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정비공하고 뭐 농부들보다 잘 사는데 몇 퍼센트 잘 사느냐? 5% 잘 살아요. 5%. 네? 5%.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북유럽의 이런 사회주의적 그 보장제도와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요, 그게
그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전통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바이킹. 예. 해적질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렇죠? 노획한 전리품을 이런 방식으로 나눠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마르크스 주의니 뭐 막스 베버니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자기들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 전통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은 평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바이킹의 전통에 따라서. 그것이 지켜진 거예요. 근데 그 지켜진 원동력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이 사람들은 소유의 경제가 아닌 공유의 경제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북유럽의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다 해도 우리나라에 도입을 못해요. 절대로 도입 못해요.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모델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지금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진보 진영의 선두주자인 샌더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예요, 여러분. 사회주의자예요. 예? 그 사람이 내놓은 공약을 보세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 야당, 내가 보니까 저기 뭐예요? 정의당이 내놓은 그 공약보다 더 진보적이야, 내용을 보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유력한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으로. 그 사람의 핵심 메시지는 딴 거 아니에요. 소유의 경제에서 공유의 경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의 문제, 교육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 경제, 그 사회 안정을 이뤄낸 국가가 어디죠? 어디예요,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죠, 싱가포르라고 하잖아요. 싱가포르이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아요.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트리플 A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사회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 원동력이 뭘까요? 딴 거 아닙니다. 집 문제하고요, 교육의 문제를 국가가 다 해결해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거기서 유학하려면 등록금 엄청나게 내다. 엄청 비쌉니다. 근데 싱가포르 시민은요,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다녀요. 네. 공부할 의사만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집을 살려면 집값이 엄청 비싸. 싱가포르 이민 가는 사람은 집값 비싸요, 뭐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시민들은요, 집 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해결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공적 자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금을 다 어디다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오늘의 주제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엄청난 관계가 있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보자. 그것은 이 시대의 말로 번역을 하면 매개자예요. 여러분, 중보자나 중재자나 매개자나 다 뭐예요? 메디에이션. 이 메디에이션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라틴어 메디우스에서 왔어요. 라틴어 메디우스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이, 관계, 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그것이 여기서 이제 명사화돼서 영어에서 medi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between, inner between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에 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할 때는 in between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inner between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mediation은 그게 아니에요. 네. mediation은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관계가, 그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중재자가 되신다, 메디에이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저는 그거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그것을 믿고 있고 그러한 신학적 논쟁과 신학적 주장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호응해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 뭐냐? 예수라는 인물, 그러니까 예수라는 명사, 고유명사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존재, 예수의 존재는 뭐냐? 뭐죠? 메디에이션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그 존재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참되의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건데, 구원자가 뭐예요? 중보자, 중재자, 매개자, 메디에이션. 뭔가 확 열리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드세요? 나는 딱 그런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드디어 내가 해탈했구나. 드디어 본질을 깨달았다. 전 굉장히 감격했어요. 여러분, 성철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철스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불교를 위해서, 나는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선택했지, 불교를 위해 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불교 신자가 아니었나 봐. 나 이런 불교 신자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같은 얘기를 누구예요? 파란 눈의 스님. 네? 그분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버드대학에 신학 전공하셨던 분이. 네.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존재냐 관계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자꾸 성경에 있는 얘기,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작성되어진 그 시대의 이야기로, 그때 이게 이런 뜻이었고, 이게 이런 의미였고, 이런 교훈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우리 시대와 상관없는 고대 이야기예요. 그쵸? 신약성경만 해도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육화해야 돼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사건으로 재해석, 재현한다는 건 뭐예요? 재해석하고 새롭게 이해해서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목사님 왜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하는데,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제가 다시 재해석하는 거고 재이해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보자, 중재자, 이 메디에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중재자가 되시다, 우리의 좋은 메디에이션이 되셨다, 이거로 끝나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중보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중재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메디에이션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 좋은 메디에이션들과 나쁜 메디에이션들이 혼재하고 있는데, 이 메디에이션의 가능성을 일찍 깨우친 사람들은요, 기업에서는 아까 얘기한 애플, 아마존처럼 메디에이션 역할과 매개자의 역할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사실 그건 우리가 원조인데, 그렇죠? 시대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존재의 시대, 그러니까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유한의 시대에서 무한의 시대로 바뀐다는 것이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뭐예요? 존재의 시대에서 관계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변화의 담론을 읽어내는 사람만이
여러분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근대 유럽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도 듣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열심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려고 애쓰면 아마 뭐 다만 몇 프로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유럽 근대사의 구성 원리가 뭐죠? 유럽은 뭘 중심으로, 유럽의 세계관의 중심은 뭐예요? 존재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양은 서양의 맞서 동양은 뭐죠? 아시아는 관계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존재론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 세상의 모든 기본 단위를 개별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독립되어져 있는. 개별적인 존재로 세상의 기본 단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자기 중식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한다면 운동 원리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존재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주의, 그죠? 여러분 서구 사회의 자유는요 철저히 개인주의에 의해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자유예요. 개인. 그리고 모든 것이 뭐예요? 개별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의 기본 단위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개별적인 존재예요. 가족도 전혀 개별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천륜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양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이러한 어떤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본주의.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타적인 독립성이나 개별적인 정체성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존재의 관계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의 관계가 그 존재를 말해준다고 얘기해요. 서양에서는 여러 존재가 있어요. 여기도 존재가 있고, 여기도 존재가 있고, 여기도 존재가 있고, 개별적인 존재가 있고, 이 개별적인 존재의 연결, 이 망을 통해서 세상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존재가 있기에 앞서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어요. 존재는 뭐냐? 이 관계의 가로를 채우는 게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디서 태어났냐? 너 고향 어디냐? 너 학교 어디냐 하냐? 어? 너 집안 무슨 윤씨냐? 몇 대손이냐? 몇째냐? 하다못해 너 몇 살이냐? 이거 다 뭐예요? 뭘 묻는 거예요? 욕을 묻는 게 아니고 욕을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존재는 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관계에 의해서 그 존재가 규정이 돼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논리에 의해서 개인의 무한 경쟁을 통해서 유한한 자원을 획득하고 소유한 사람이 성공하는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이 자본주의가 근대사에 지금 뭐예요?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쵸? 핵심 주요한 그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굴러가고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세계 문명을 주도했고 이 아시아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 존재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면 무너져 버려요. 이해되세요? 개별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자율적인 힘, 그 확장성, 그것에 의한 경쟁, 이것으로 무장한 서양 문명과 관계를 통해서 존재가 규정이 되는 이 동해 문명이 딱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세기에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핵심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밀려났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서양을 배우자 해가지고 열심히 서구화를 한 거예요. 서구화가 근대화고, 그렇죠? 그것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모든 기준이 뭐예요? 서양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따라갔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런데 우리가 정작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서양은 왜냐면 잠깐만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어. 뭔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소유 경제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의 그 혁신을 통해서 무한 세계가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 필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기가바이트가 여러분 그 저장할 수 있는 A4 용지로 하면 몇 장 되는 줄 아세요? 아 마침 전문가가 저기 와 계시네. 네? 전문가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1기가바이트가 A4 용지 앞좌, 그러니까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죠? 무진장 많죠?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지금 우리 아래 점역실 디지털 그 자료 만드는 걸 보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이제 한 권 두께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점역으로 찍어내면요 이게 얼마나 두꺼워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한 권이 백과사전 3권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1기가바이트에 다 들어가가지고요 널널이 남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1기가바이트가 그런데 여러분 테라바이트. 그리고 그 윗개념이 뭐죠? 뭐 있잖아요. 난 전문가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건 디지털 공간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디지털 공간이 여러분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 실제하는 물리적 공간이에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그 무한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일찍 파악하고 거기서 지금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난 세기가 남긴 이 유한 세계의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그냥 소유의 목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가 지네들이 모르던 건데 우리가 잃어버린 건데 얘네들이 이제 그 메디에이션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과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서양의 모든 언어는요 라틴어에서 대부분 왔거든요. 그리스와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그 어원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그 언어의 핵심,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명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각 개체,
각 개체 존재의 이름은 명사를 중심으로 해요. 주어를 중심으로 해요. 주어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명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명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어 목적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문장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 여러 가지, 저도 굉장히 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영어라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두고 있는 모든 언어의 그 핵심은, 키는 뭐냐? 여러분,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예요. 네. 주어와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문장, 언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사고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는 누가가 중요해요. 내가, 너가, 아니면 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동양인들은요, 주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시기가 그랬대. 그 거시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동사입니다. 관계니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가 중요해요. 동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차 한 잔 더 마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을 얘기할 때 영어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Would you? 그죠? Would you? 꼭 들어가야 돼요. Would you like to have more tea?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차 더 마실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인지 그녀인지, 네? 어? 속된 말로 저놈인지 이놈인지, 어? 그놈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의사전달에 문제가 없어요. 사고전개에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관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서양이 바뀌고 있어요. 그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서양의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요, 주어 목적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려요. 네. 걔네들이 그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그 문자나 페이스북에서 쓰는 문자를 보면요, 동사로서 의사소통을 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관계론적 인식이 그들의 사고, 그들의 세계관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 사이를, 그 존재를 규정하는 관계, 이 관계가 오히려 그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바로 아이팟을 만들어낸 거고, 아이폰을 만들어낸 거고, 네. 페이스북, 네. 트위터, 구글, 아마존, 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회 존재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 존재, 매개자는 뭘까요? 미디어죠, 미디어. 그렇죠? 미디어. 미디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미디어가 어디서 왔냐? 이 메디우스에서 온 거예요. 그거 아세요? 메디우스에서. 메디우스. 이 라틴어 메디우스에서 메디우스가 사이, 관계, 그리고 이 사이 존재, 관계 존재, 관계 속에 존재하고 사이 속에 존재하는 이 메디우스에서 온 것이 미디어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그리고 시시각각 우리 앞에 등장하는 이 매개자가 바로 미디어예요. 미디어는 인간 사회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원래 이 메디우스가 중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중간. 네. 중간, 사이, 관계. 그러니까 메디에이션 하면 중간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 관계에 존재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요, 이 소유의 경제, 이 미디어도 여러분, 미디어도 여러분 이 유한의 세계에 속해 있었어요. 콘텐츠, 그렇죠. 뭐예요? 다 필름을 찍어야 되잖아요. 영상으로 찍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유한의 세계였어요. 네? 방송 저작권. 그리고 또 이건 뭐예요? 일방이에요. 그죠? 상호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여주는 대로 봐야 돼요. 들려주는 대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라디오든 신문이든 TV든 어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전달의 방식도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유한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디어는 뭐예요? 소유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유는 뭐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소유는 뭐예요? 권력화된다고 했죠? 권력화되니까 뭐가 나오죠? 미디어 권력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내부자 보셨어요? 재미로 보신 분들 많아요. 재미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미디어 권력이, 그렇죠? 정치, 경제, 우리나라 사회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에 그 사람은 뭐예요? 선수야, 선수. 뛰는 선수고 진짜 감독과 구단주는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비리가 폭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미디어를 통제하잖아요. 그죠? 신문, 방송, 모든 미디어는 어떤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다 고정되어 있는,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이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알려져도 그 진실이 받아들이지 않게 왜곡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많이 겪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깨죠? 그 깡패하고 그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부자로 자임이 돼서 어떻게 하죠? 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멤버가 돼서 거기서 영상을 찍어서 일반 그러니까 미디어는 미디어 권력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에 그냥 확 퍼뜨리잖아요. 그죠?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그냥 확 퍼뜨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미디어 권력이 이제 깨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미디어는 더 이상 유한의 세계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방송계에서는 그 포맷을 들여와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 포맷을 들여온 게 있어요. 그 최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한도전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무한도전? 무한도전에 우리 열광하잖아요. 왜 열광하는 줄 아세요? 무한도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방송에 뭐예요? 자막을 등장시켰어요. 자막으로. 무한도전이. 근데 그 자막이 제작자의 입장의 자막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시청자의 입장에서 자막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는 그걸 보면서 그 방송 제작의 시청자가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방송 소재 아이디어를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그걸 구하잖아요. 무한도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시청자들이 참여하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포맷을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게 무한도전이에요. 그 다음이 1박 2일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은 뭐냐? 마리텔입니다. 마리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디어가 뭐예요? 공유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린 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지금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시리아 내전 뭐 여러 가지 민족 분쟁, 우리가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중동 이 아랍 문화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아직도 왕정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 아랍에 억압되어 있는 그 상황들, 거기에 그 민주화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시리아가 왜 내전으로까지 가게 되고 왜 이런 상황이 됐냐면 시리아 민주운동, 그죠? 그 민주운동의 그 혼란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분쟁, 민족 분쟁과 종교 분쟁 이게 다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핵심이 뭐죠? 스마트폰이에요. 트위터, 페이스북.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톡, 뭐 페이스북, 트위터, 그냥 친구들끼리 잡담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재미나게 살고 있는지 과시하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그 핵심은요, 소통이에요. 그리고 그 소통에 의해서 미디어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은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 소통은 관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중간, 메디에이션, 중보자. 그러니까 그 중보자가 없으면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없고,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으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면 다시 세상은 어떻게 돼요? 전제론적인 중심의 세상이 되고, 전제론적 중심의 세상이 되게 되면 뭐예요? 소유의 시대가 되고, 유한의 시대가 되고, 그것은 끝도 없는 갈등과 서로에 대한 배제와 정글의 어떤 그런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보자의 메시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손해볼 거 아니에요. 아유, 지금 세상은 지금 이 레드 오션인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지금 각박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는 그냥 그들의 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메디에이션에 세상은 열광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이끌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 이 소통, 이 메디에이션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미디어 학자가 얘기했는데, 소통이 부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메시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통이 열리게 되면, 이 소통이 자유로운 이 무한의 시대에서는요, 컨텐츠도 중요하지 않고 메시지도 중요하지 않대요. 이게 미디어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슬로우 TV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차가 달리고 있는 철로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유람선이 노르웨이 해안을 이렇게 6박 7일 동안 유람하고 있는 137시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률이 몇 퍼센트? 34%. 전 국민의 3명 이상이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걸 기획했던 PD는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이해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저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걸 틀어줬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도그TV라는 게 있어요. 그 도그TV가 바로 그 슬로우 TV 프로를 갖다가 수입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대요. 초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주인이 안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기 심심하니까 TV 보라고 그 프로를 반려동물한테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반려동물의 주인도 보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2시간, 7시간, 8시간, 137시간을 틀어준 그 방송을 계속 본다는 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자, 기차가 막 달려요. 7시간을, 그러니까 방송 편성표에 나와요. 7시간 동안 어디부터 어디 코스에 이 기차가 달려가는 걸 보여드립니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그 기차역에 가가지고요, 피켓을 누르고 있어요. 네.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네? 네?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뭐 정부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기차에 타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기차가 달리다가 잠깐 쉬잖아요. 거기서 결혼식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반장했어. 얘 지금 그리고 그 압권이었던 것은 137시간 동안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그 옆에 배를 타고 따라다니고, 예? 그리고 그 배가 지나가고 있는 그 위에서 가족 피크닉을 하고, 예? 마을 축제를 하고, 예? 그런 일들이, 그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각가지 자기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출연하고 거기 방송된 거를 자기도 보고 그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컨텐츠와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청자가. 나중에 마지막 압권은 뭐였냐면 노르웨이 여왕이 출연을 합니다. 거기. 가장 최근에 한 게 뭐냐면 10년 동안 이제 지금 이제 해온 건데, 벌써 10년 이상 해온 건데, 가장 최근에 한 게 뭐냐면 그 연말 연시에 그 방송에서 그 노르웨이는 기독교 국가니까 찬송가만 틀어주는 거예요. 찬송가만. 네. 그건 뭐냐면 출연자를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출연해서 내가 찬송가를 부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우리는 교회 성가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교도소 재수자도 있고, 예? 미국 그 몰래 그 나라에 들어와서 미립자도 있고, 예? 또 외국 여행객도 있고, 또 우리나라 어떤 뭐 연예인이 출연 요청해 또 출연하기도 하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럽에서 가장 핫한 방송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K-팝 스타나 슈퍼스타 K나 보고 있는데, 예? 뭐예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일방적인 메시지와 그 컨텐츠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그리고 그 통제에 따르고 그 권력에, 예, 통제를 받는 그런 시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걸 유한의 세계로 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시청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무한도전 포맷, 1박 2일 포맷, 지금 마리텔 포맷이요, 다 그 외국 거를 다운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유럽, 정작 그 원조인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는 아예 출연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경, 그 무대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방송이라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 무대에 시청자들이, 그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출연하고 자기가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메시지를 전하고 뭐예요? 비디오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송이 시청률 34%. 그리고 굴지의 기업들이 그 프로에 광고를 넣으려고 뭐 엄청나게 애를 쓴답니다. 광고를 넣으려고. CF 광고. 그리고 방송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잔이 나오면 그 커피잔이 어느 회사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네. 엄청난 성공을 이룹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왜?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니까. 매개자가 되라는 것이니까. 그렇죠? 메디에이션이 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지난 세기 그 산업사회가 우리에게 넘겨준 그 이미 다 고장나버린 그 시스템을 어떻게든 고쳐서 소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한 세계의 존재론적인 그 가치관에 의한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내가 불행한 건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에 더 많이 소유하고,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고, 응? 경쟁하고, 응?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계속 허덕거리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건 끝났어, 자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 본래의 것이지만 이 시대의 변화를 나는 어떻게 이걸 끌어낼 것인가,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얘네들은 원래 착한 애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은 착하네. 여러분, 스마트폰의 등장이요. 이건 진짜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예. 못하는 게 없잖아요. 손 안에 컴퓨터 그 이상이잖아요. 이제는 특정한 컨텐츠를 특정한 컨테이너에 의해서 특정 방식으로만 전달한다는 그러니까 그 미디어가 사실은 이 존재론적 세계관, 자본주의, 또 유한 세계, 이 모든 소유 경제의 총화가 이 미디어였고, 그 미디어가 결국은 권력화된 게 미디어 권력이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얘네들 저걸 다 부모와 친구들이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관계.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나하고 예를 들어서 의찬이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맥이 넓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생태계를 형성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계를 형성하는. 여러분, 생태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바로 프로요.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동식물들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 공공의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게 생태계잖아요. 여러분, 사유화된 공간과 시간 속에는요,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할 수가 없어요. 공공성이 담보될 때, 누구의 것도 아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21세기 그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산업.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플랫폼은 원래 뭐예요? 역의 대합실인데, 물론 그것과 연관된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 바로 생태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태계.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더 많이 소유하는 이전 시대의 그런 담론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요즘 그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같이 좀 살자, 이런 말 유행하잖아요. 그죠? 같이 사는 게 생태계인 거예요.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이 존재, 이 매개의 중요성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쁜 매개자들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매개자들이 있어요. 그들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매개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업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그 호구, 그리고 각종 그 금융 파생 상품의 그 사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쁜 매개자들이에요. 나쁜 매개자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개의 중요성을 봐야 되고, 그 매개의 과정을 우리는 면밀하게 주시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변화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매개자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내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모두를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매개자,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꿈꿉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한참도 내다볼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은 명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레미 레프팅 아시죠? 그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사람.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소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왜?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가 네, 금을 소유한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유를 가정한 화폐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소유는 종말됐어요. 이제 그것을 누가 빨리 알아차리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공유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그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바로 이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중재자, 중보자, 매개자, 메디에이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